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주요 소식과 마감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비 관련 지표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등 주요 기술주가 부진하며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이 주시한 키워드로는요, 미국의 주요 지표, 부양책 협상,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있겠습니다. 소비 지표부터 살펴보면 9월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9% 증가하며 투자 심리를 지지해줬습니다. 이로써 소매 판매는 5달 연속 증가했고 지난 8월의 상승폭인 0.6%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표 또한 양호했습니다. 10월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는 81.2로 전월보다 상승했으며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부양책 불확실성으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 회복세가 유지된 모습이었고요. 반면 실망스러운 지표도 있었습니다. 9월의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6% 감소한 건데요. 지난 4월 이후 5달 만에 하락 전환한 데다 시장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화이자는 오늘 11월 셋째 주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거라 밝혔습니다. 10월 달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당초의 기대보다는 늦어졌지만 존슨앤존슨의 임상 중단 소식에 의한 불안감을 달래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과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부담 요인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6만 명 이상을 기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800만 명에 달합니다. 부양책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지만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회복시켜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코로나19 검사 계획과 관련해 약간의 수정만 가하는 형태로 민주당의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규모 증액 발언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만큼 이 부양책 문제는 여전히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업종과 종목 소식입니다. 이날 에너지 업종 2.27%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업종은 1% 내외 오르며 가장 강했습니다. 빵주 살펴보면 애플이 1.4%, 아마존 2% 떨어지면서 약했고요. 구글만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니콜라와 GM의 협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에 니콜라의 주가 16%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39% 오르며 28,600선을 회복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마감 전에 주요 기술주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0.36% 하락한 11,670선에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 역시 장 막판 하방 압력을 피해가지 못하면서 0.01%만 소폭 오른 채 3,48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 모두 발생하며 혼조 마감한 금요일장 마감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이어서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앞서 마감 시황 살펴보셨던 것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어요. 심지어 이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장 막판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부터 내려주시면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 좀 보자면은 9월의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예상 밖으로 좋게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기술주가 막판에 특히 좀 부진을 하면서 주요 지수의 좀 상승폭을 반납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루덴셜 파이낸셜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직 일자리를 사수한 이들에게는 경제 회복이 현재 진행형이다. 즉 불안감은 있지만은 이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된 관련된 이 회복과 관련된 기대감이 좀 유지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유럽 당국에서 737 맥스 항공기 운항 재개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 시그널을 보내주면서 보잉이 상승을 했고 반면에 프라임데이에 좀 실적이 좀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간에도 좀 엇갈린 양상을 좀 보여주면서 종목별 장세도 일부 좀 관측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금요일에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여전히 재정부양 합의와 관련해서는 좀 불투명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좀 변동성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마감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WTI 가격이 지난 금요일에 약 0.2% 정도 하락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기 직관 자료에 따르면 1일 확진자 수가 6만 9천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이 때문에 유가는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을 살펴보자면 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긴 했습니다. WTI 가격은 지난 금요일에 0.24% 내려서 40.7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 금값도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했는데요. 견고한 이 달러 강세, 그러니까 더 견고한 달러와 또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값에는 약간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0.18% 내려서 1,902.9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금요일에 소폭 올랐습니다. 약 1.7%가량 올라서 0.746%를 기록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좀처럼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93.72까지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최진석 팀장님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미 상원이 5천억 달러 규모, 한때 이 스키니, 즉 말라깽이 부양책이라고도 불렸던 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법안을 21일 수요일에 표결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이러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17일 이 토요일에 미국 근로자들이 몇 달을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 마리아 앙투아네트 같은 행동, 즉 소통이 안 된다는 좀 비판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같은 행동이 멈추기를 기다려왔다. 하지만은 더 이상 못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트위터를 비롯해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표결을 이번 주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표결에 나설 법안에는 추가 실업수당 연장, 두 번째 현금 지급, 그리고 1,000억 달러 규모의 학교에 대한 지원, 그리고 테스팅과 트레이싱 관련된 그 지원 확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5천억 달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은 워싱턴에서 논의를 지속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은 추가 지원을 위한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표결에 나서더라도 민주당이 또 한 번 좀 퇴짜를 놓을 것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맥코넬이 이 에이미 코니 베럽 대법관 임명에만 집중한다라고 비판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5천억 달러 부양 패키지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상원이 독자적으로 재정부양 패키지를 표결을 한다면 사실 상원은 공화당이 또 다수당이기 때문에 백악관과 약간은 결을 같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상원이 독자적으로 표결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협상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원에서 또 통과할 일이 좀 요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좀 협상에 대해서 단기간 동안 좀 전망을 그래서 해본다
본다면은 지금 상황을 좀 돌이켜 본다면은 백악관은 1.8조 달러 정도의 재정 패키지를 제안을 했지만은 펠로시 하원 의장은 여전히 적다라는 의미를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는 이달 초에 이미 2.2조 달러의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도 있었죠. 지난주에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과 펠로시 하원 의장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좀 실패를 했죠. 합의에는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편 이 문우신 재무장관이 17일에서 20일 일정으로 중동을 순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로시가 주말간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토요일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1시간 정도 또 이 협상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펠로시의 말을 일단은 들어보면은 테스팅과 관련한 좀 유화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천사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협상은 물론 이어지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원의 이번 재정 부양 표결 법안을 표결하는 것은 1.8조 달러를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내용과는 조금 대립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공화당이 어떻게 본다면은 트럼프와 좀 대립각을 세우는가? 트럼프가 결국은 그렇다면은 공화당까지도 지금 설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가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분석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펜티온 매크로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 지난 15일 목요일에 이 맥코넬이 자신의 그 당 의원들에게 합의하도록 설득을 안 하는 이유로 그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당이 분열되는 것은 리더로서 치명적인 일이 되겠죠. 어차피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될 테니까 자신이 리스크를 지면서 합의하자라고 이 당 측에 설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펜티온이라는 기관에서는 1월 말에 그러니까 정권 이양 이후에 수조 달러 정도의 재정 부양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즉 2월까지는 추가 지원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미국의 수많은 주들에서는요,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취했습니다. 락다운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었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경제적 제재가 가장 적었던 남부 지역의 경제가 다른 지역들을 아웃퍼폼했다는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인데요.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경제 회복의 경로는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바이러스와 경제 회복 간의 상관관계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자, 먼저 실업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실업률입니다. 남부 지역의 실업률이 6.9%를 기록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실업률이 낮았습니다. 반면에 북동부 지역이 10.6%, 그리고 서부 지역이 8.2%, 중서부 지역이 7%로 다들 다른 지역들은 남부 지역보다도 실업률이 더 높은 만큼 경제가 안 좋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바이러스 확산 정도와 경제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 순서대로 바로 실업률의 차이가 나야 되겠지만 중서부 지역의 확산 정도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북동부 지역의 확산 정도가 가장 낮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동부 지역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이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적 제재가 가장 적었을 때 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가 이렇게 크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제재가 적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서 남부 지역의 경제가 다른 지역을 아웃퍼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소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제재가 적은 만큼 사실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평균의 소비 지출 증가율의 추이를 보면은 여전히 미국 평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남부 지역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반면에 이 규제가 적었던 만큼 남부 지역의 사망자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10만 명당 60명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52명, 서부 지역은 40명.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 회복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3차 재확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재확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 경제가 또 다시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미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취할지 제가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요. 하지만 이 15일 목요일에도 트럼프가 각 주들이 이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시행했던 경제 락다운이 헌법 위배라는 그런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향후 행보가 짐작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전면적인 락다운을 좀 피하려고 하느냐?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 경제 지표 차이에서도 나타났듯이 첫 번째로는 락다운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좀 인용을 하기로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그래도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무작정 이 경제를 셧다운하는 것보다는 공중보건 시스템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개인별 방역에 더욱더 치중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각국 정부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락다운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NN 등의 외신에 따르면요, 영국과 아일랜드 등에서도 지금 유럽 보건 전문가들은 락다운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각국 정부가 아직까지 이 같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1, 2주간의 굉장히 초단기적인 락다운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 기술주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크기가 1999년 당시 닷컴 버블 당시에 기술주들이 미쳤던 영향력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닷컴 버블 당시의 기술주의 영향력을 현재 테크 기술주들의 영향력이 좀 가리는 그런 이클립스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켓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들에 이르는 기술주들이 S&P 500 지수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요. 빨간색 마크가 테크놀로지 기술주들을 말하는 건데요. 40%에 가까운 기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1999년 이 시가총액 비율 37%를 기록했던 그 당시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시장에서는 기술주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짐에 따라서 올 연말에는 이 주식시장에서 기술주들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최초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애플이죠.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는데 이 그래프에서도 2020 퍼포먼스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S&P 500 지수가 올 초 1월 대비 7% 상승한 데 비해서 애플은 62%까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9월 이후로 이들의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 시장 상승세를 크게 주도를 했고 향후 전망도 밝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확산이 이제는 새로운 생활 패턴으로 뉴 노멀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 기반 시설인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이 기술주의 상승세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꾸준한 실적 향상이 주가 상승을 정당화해주고 있어서 거품론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등한 탓에 한동안은 변동성이 큰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 있고 하지만 이 대형 기술주들은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많이 올라던 탓에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기술주들이 좀 미끄러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향후 이들에 대한 전망,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거품 논란도 계속해서 좀 있었고요. 그리고 독점 규제 리스크도 좀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9월에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주도 실적의 힘이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행히 이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분기 EPS가 마이너스 2.5% YOY 기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S&P 500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8.4%에 비해서는 굉장히 전망이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또 다음으로 양호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주가 결국은 그간의 상승을 실적의 힘으로 좀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IBM과 인텔 그리고 넷플릭스 정도로 좀 예열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27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도 29일쯤에 실적을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술주의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종목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화이자가 11월 말쯤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항공 당국이 보잉의 737 맥스가 안전하다고 발언하면서 이날 보잉의 주가는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분석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입니다. 화이자고요. 코로나19 백신의 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이달 11월 말까지 한다는 소식이네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화이자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그 시점에 대한 좀 힌트를 제공을 했는데요. 11월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6일 금요일이었죠. CEO가 서한을 통해서 지금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음을 감안해서 11월 셋째 주 정도에 안전성 검증을 이제 마친 후에 직후에 그 승인을 신청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로이터에서는 그럼으로써 연말께 미국 내에서는 백신이 가용할 전망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오는 것은 좀 무리일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실었습니다. 지금 독일의 제약사 바이오엔테크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달 안에 백신의 효능을 좀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4.4만 명에 대한 좀 임상을 진행했던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 임상 데이터가 좀 마련되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화이자의 주가가 3.8%나 급등을 했고요. 시장 전반에도 이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아졌습니다. 반면에 또 역시 좀 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더나의 주가는 이날 2.2% 정도 빠졌습니다. 최근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생산 시설을 확대한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좋았었는데 이번 소식도 명백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유럽 주요국에서도 재차 경제를 좀 락다운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라고 보여지죠. 투자정보 미디어 베런즈에서도 모두가 승자가 될 만한 그런 좋은 소식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현재 국가별 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주문량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미국에는 우선적으로 1억 회분을 좀 공급할 예정이 되겠고, EU는 2억 회분, 일본은 1.2억, 그리고 영국은 3천만 회분이 지금 주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부터 좀 공급이 되겠지만은 올해 말과 그리고 내년 초까지 총 4.5억 회분의 이 백신이 일단이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명백한 시장 호재라고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네, 화이자 측의 백신 이 사용 가능, 승인 가능 시점이 대선 이후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표심 잡기에 나섰던 만큼 그의 입장에서는 좀 늦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의 입장도 그렇고, 그리고 시장에서 느끼기에 어떤 이 시점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좀 늦은 것이냐, 그거를 본다면은 과거의 사측이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중순이었죠. 화이자에서는 백신의 효능이 있는지 10월 말까지 확인할 수 있을 확률이 60% 이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달 말까지 효능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자체 예상 대비해서는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J&J 같은 경우에는 임상 중단 사태를 좀 겪었었고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역시 효능 데이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화이자가 11월 말에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그 소식이 오히려 좀 성급한 백신 승인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켰다라고 또 해석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좀 입장과는 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앤 컬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유럽 항공 당국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재운항에 나설 만큼 안전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의 주가도 지난 금요일에 2% 가까이 올랐고요. 보잉의 주가가 오르면서 다우 지수를 또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보잉은 737 맥스 기종이 두 차례 추락사고로 3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후에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유럽 항공안전청이 지난 금요일에 블룸버그에 보잉이 지금까지 해온 조치들에 대해서 만족한다면서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올해 안에 유럽 상공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보잉은 폴란드 차터사에 2대의 737 맥스 기종을 판매했다고 밝혔는데 전혀 주문이 없었던지 반년 만에 첫 판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올해 안에 737 맥스 기종을 재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재운항이 가능해지는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첫 운항 계획은 마이애미와 뉴욕을 오고 가는 항로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연방 항공청과 보잉과 함께 승인 절차를 위해서 접촉 중에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재운항 계획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팀장님, 어떻게 보면은 보잉은 운항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다가 이런 경험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이번 건은 믿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최근에는 미국 항공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항공 당국의 어떤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선회하다 보니까 좀 기대감을 갖게도 만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장의 좀 반응을 살펴보면요. 이번에 그 유럽 당국의 언급에 대해서 제프리스에서는 명백한 호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베이비 스텝 포워드, 그러니까 미약하게나마 한 발 더 운항 재개로 좀 다가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항공 전에도 라이언에어에서도 조만간 737 맥스 운항을 좀 재개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초에도 항공기를 좀 인도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 또 항공사들도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737 맥스에 대한 운항과 그리고 인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발 또 항공 여객 수요 감소라는 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보잉 입장에서는 매우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7 맥스 항공기 좀 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던 중국 항공 당국의 승인이 언제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들일까요? 네, 2020년 올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두 기업이죠.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실적 발표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모멘텀이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먼저 넷플릭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로나19로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종목 중 하나 넷플릭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구독자 수도 상당히 늘었었는데 이 호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지난 상반기 2,700만 명에 가까운 신규 구독자를 얻은 넷플릭스는 당사에서 직접 성장세 둔화에 대비를 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제 오는 화요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넷플릭스 3분기 신규 구독자 수가 380만 명 정도에 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전망이 맞다면 지난 1년 사이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 반면에 다행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사업의 다른 부분에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 스트리밍 공용 기업이 다른 미디어 기업들보다 콘텐츠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독자 수 증가율 둔화를 상쇄시킬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도 함께 간단히 보시죠. 넷플릭스와는 달리 테슬라는 코로나19의 수혜를 입진 않았습니다. 올해 초반 테슬라 공장들이 모두 셧다운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연초 대비 테슬라의 주가는 40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가 이전에 제시했던 50만 대 목표 판매 대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일까요? 이 전문가는 테슬라의 주주들이 다른 이유들보다는 팬데믹 때문에 판매가 부진했다라고 여길 것이라면서 이를 용납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에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잘 지탱되고 있을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순이익이 200%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크레디트 스위스나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런 대형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를 포함해서요. 또 어떤 기업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테마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말씀을 드리면요. 화요일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수요일에 장비주 램 리서치 그리고 최근에 AMD가 이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던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 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특히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용 장비를 많이 좀 생산하고 좀 납품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황에 대한 좀 힌트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른바 좀 고인물 IT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IBM이 월요일 그리고 인텔이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IB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사업부 재편을 단행을 했죠. 이와 관련한 좀 언급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이 업황 호황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을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항공사들이 실적을 또 발표를 합니다. 목요일에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3분기에 과연 항공 여객 수요가 얼마나 좀 회복이 됐고 그리고 이들의 향후 가이던스는 어떻게 좀 변화를 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지난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와 그리고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